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가볍게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로 오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봐줬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고, 우리나라도 역시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하였습니다. 향후의 금리 방향성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쪽보다는 금리 인하로 무게가 쏠리고 있죠. 다만 그 속도와 시기와 폭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겠지만 아마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그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실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속도가 더 빠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정부나 하는 총재님이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그동안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쉽사리 인하하지 못했던 것은 글로벌 금리 어떤 움직임도 받겠지만 부동산에 미치는 여파 이것 때문에 잘 못했다고 합니다. 즉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건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울질하다가 좀 늦게 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 방향, 역방향의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알고 계시고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뭐 정확합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겠지만 다른 부분은 그냥 다 고정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금리와 부동산 간의 상관관계만 본다 그러면은 그게 맞습니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하락을 유발한다면 부동산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정책 규제 이런 복잡한 거 하지 말고 금리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은 무한정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28% 이런 거 보셨습니까? 반대로 기준금리 마이너스 7.7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게 없죠.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어떤 그 범주 내에 박스권이라고 하죠. 그런 범주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으면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절대 못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올렸다가는 멈춰야 돼요. 왜? 금리는 부동산에만 적용되신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인상되는 것보다는 낮은 금리에서 유지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금리가 기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죠. 자, 금리가 인상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집을 사지 않겠죠.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을 잘 안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을 안 산다는 것은 집에서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바이를 안 한다는 거지 리브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리브는 해야 되는데 바이를 못 하니까 매수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 쪽으로 임대차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금리가 높아. 그러니까 매수하긴 싫어. 근데 집에서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노숙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전세 수요로 늘어나는 거죠. 전세나 월세 수요로. 그리고 일단 전세와 월세 시장에서는 전세를 먼저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기 때에는 이 전세도 잘 들어가지 않게 되는 시기가 도래를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전세라는 게 있고 월세라는 게 있으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매달 내는 월세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갑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있죠. 이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5억짜리 전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옆집이 같은 집인데 월세가 1억에 180만 원입니다. 5억짜리 전세와 월세 1억에 180. 여러분은 뭘 들어가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때 달라요죠. 왜? 금리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틀린 겁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4%라고 해볼게요. 그럼 5억짜리 전세는 전세자금 대출 80% 받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4억을 받는 거죠. 그럼 1억 내 돈 갖고 5억짜리 전세 들어갈 수 있죠. 내지는 1억 보증금 내고 월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억에 180만 원짜리 월세와 5억짜리 전세 중에 난 어떤 걸 들어갈까 할 때 이 4억을 빌렸을 때의 대출 이자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면 4% 금리다라고 하게 되면 4억에 4%니까 4, 46, 1,600만 원이죠. 근데 여기는 한 달에 180만 원이니까 한 2천만 원 되죠. 이럴 땐 뭘 택하겠습니까? 얘를 택하면 연간 2천이 나가고 얘를 택하면 연간 1,600이 나가. 간단하죠? 예, 금리가 4%일 때는 5억짜리 전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6%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는 1억에 180만이었고 그러면 얘는 4억이면 4르게 2,400, 월 200만 원 내는 거죠. 얘는 월 180만 원 내는 거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세에서 비용이 줄어드는 월세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즉 금리 인상기 때는 매수보다는 임대차 시장으로 가고요.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보다는 월세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게 됐을 경우 양쪽을 비교해서 비용이 적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세에서 그 월세 수요로 옮겨가게 되고요. 죽어있던 월세가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기 때는. 근데 언제까지 올라갈까? 이게 월세가 야 180이니까 사람이 막 넘치네. 계속 오네. 190. 계속 오네. 200, 210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얘가 더 낫죠. 얘는 월 2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월세를 210만 원까지 올려버리면 당연히 수요가 없겠죠. 이제 이쪽 길을 택하니까. 이 밸런스가 맞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던 월세가 쭉 올라가고 서로 끌어주면서 전세와 월세가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기 때는 공급을 또 안 하게 되죠. 예, 공급도 안 하죠. 왜냐하면 공급이라는 것은 100% 내 돈 갖고 공급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금융비용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건데 금리가 높게 되면 그 인허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인허가도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금리 인상기 때는. 그러면 그 금리 인상기 때의 줄어든 인허가는 나중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공급이 줄어들게 돼버리니까. 지금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가볍게 하는 얘기인데 뭐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한번 돌려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금리가 인상기 때는 매매가는 매매에서 다 임대 수요를 올렸으니까 매매는 조정기예요. 가격이 좀 하락하거나 아니면 오르지 않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가격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월세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가는 멈춰 있으면 뭐가 올라가는 거죠? 전세가율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예,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매매가도 올라가게 돼 있죠. 자, 이 패턴은 뭐냐면 전세라고 딱 집어넣으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상가를 예를 들어 볼게요. 5억짜리 상가가 7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월세가 2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5억에 이 상가를 살만하죠? 근데 월세가 200만 원 나오는데 이거 10억에 사라 그러면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근데 월세가 5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10억이라도 사겠죠. 결국은 뭐예요? 이러한 수익률이 증가를 해야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가가 있는데 이쪽에 엄청난 뭐 시설이 들어와요. 뭐 지하철이 뚫리고 막 시설이 들어와. 그러면 내 매매 금액이 5억에서 10억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이 뭐예요? 와, 저게 좋아지니까, 시각적으로 좋아지니까 저기 공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상가가 10억 받아도 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는 숨어있는 프로세스가 더 있다고요. 저기서 공원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지하철이 생기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내 상가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매출이 높아지니까 내가 월세를 더 받아도 되겠구나. 즉, 내 상가의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월세가 높아지니까 매가도 올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건 저기 우리 집 앞에 지하철 들어와요 하면 미리 선반영돼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기 5년 뒤에 지하철 들어와요 해갖고 월세 올리는 거 봤어요? 5년 뒤에 저기 지하철 들어올 거니까 나 이번 달부터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받습니다. 뺨 따고 맞죠? 그죠? 저러한 정보값이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실제로 다 들어와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주고 실제로 매출이 높여서 내가 내 상가의 수익률이 높아졌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매매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전월세, 이러한 수익률적인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매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근데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아니라 전세가율이라는 걸로 적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매가를 밀어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매매가는 잠깐 멈춰있는 상태에서 전월세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게 되면은 다시 금리에 인상했던 부분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매수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매수세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쫙 올라갔다 또 무섭게 오르잖아요. 이러면은 수익률이 또 비용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또 안 삽니다. 그러다가 다시 전세가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밀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봐왔던 6, 7년간 또 오르고 한 2, 3년간 조정기 거치는 것 같다가 또 오르고 내려가고 이 패턴이 장기 우상향 패턴 아닙니까? 올라갈 때 이만큼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간이 있지. 이렇게 올라가진 않죠, 부동산이. 올라갔다가 내려가 이렇게 가니까 장기 시계열로 보게 되면 상승하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거 말고도 설명할 건 많습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패턴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적 팩트인데.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깐 조정될 때 있죠. 이때 어마어마한 하락률이 득세를 하고요. 각종 무슨 뭐 이상한 데이터, 말도 안 되는 데이터 꺼내게 하면서 대세 하락의 전조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또 속아 넘어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깐 조정했다가 다시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올라갔다가 조정될 것 같잖아. 지금 분위기 너무 안 좋거든. 그럼 거기 막 휘둘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걸로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평소보다 조정을 더 받는 시기는 있지. 그게 뭡니까? IMF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는 평소보다 더 떨어지죠. 근데 그게 극복이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전고점을 다 회복을 하잖아요. 이 폭이 이렇게 가느냐, 이 폭이 이렇게 가느냐, 이 폭이 이렇게 가느냐의 차이지 결국은 다시 올라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믿냐면은 일부 사람들은 올라갔다가 이제 끝났어! 쭉! 이걸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다려보자, 내려갈 거야 하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회를 못 잡고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성공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고 그렇게 현혹하는 사람들의 입에 놀아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참 죄는 없는 게 진짜 그렇게 믿더라고요. 본인들은 진짜 하락할 걸로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5, 6, 7, 8월 달 좀 상승하고 9월 달부터 잠깐 하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 크게 하락한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면 알겠죠. 보면 알겠죠. 네, 물론 단기적인 전망은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라든가 뭐 정책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뭐 심리적으로도 뭐 전쟁 난다 뭐 한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라가지 내려가지 맞추는 건 쉽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차라리 3년 뒤 4년 뒤에 가격을 맞춰봐라 하게 되면 그건 너무 쉬워요. 지금보다 무조건 올라가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와서 그보다 더 진폭이 길어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99% 이상은 무조건 올라가요. 경제 위기 안 온다 그럼 100%예요. 그 전제 때문에 지금 99라고 얘기하는 거지 경제 위기가 안 온다 그러면 3, 4년 뒤에는 지금 금액보다 당연히 무조건 올라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전국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전국에서도 이제 우리 인구가 감소되고 하면서 좀 너무나 이제 읍면적 이런 것들은 떨어지죠. 그런 건 이제 알아서 좀 걸러서 들으시고 우리 동네 안 올라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편적인 서울 기준하는 거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망상은 버려야 됩니다. 단기적인 시기에는 잡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뭐다? 수익률을 좋게 해주는 거고 매매가 멈췄을 때 전세세 올라가는 밖에 없으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안 사고 임대차로 다 가잖아요. 수요가 몰리잖아. 그러니까 전세가격이 올라가고 그 기간 동안 금리 인상기 때는 인허가 물량이 줄어드니까 결국 나중에 공급이 안 나와서 그때 또 가격이 올라주는 이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에 형성시키게 되면은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제가 좀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부동산이 장기적 패턴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대세 하락이니 뭐니 이런 내년에 하락하고 6개월 뒤에 하락하고 3개월 뒤에 하락해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수긍할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밖에 안 남았다는 거는 대단한 헛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전장이었습니다.